자, 178페이지 잠깐 보자. 정체문제 분석 기법, 노시평조 수책에 나온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것도 출제한 2번 나왔거든요. 최근 문제는 이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예요.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아까 제가 제3정의 오리라고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문제의 올바른 정의가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올바른 정의를 하는 것은 문제의 구조화라 그래. 그래서 이 구조화를 위해서는 정책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 기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자, 우리 교재 6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류 분석을 얘기할 때는 그거 보자. 맨 앞에 문제를 분류하고 사용하는데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논리적인 분할, 논리적인 분류가 나왔는데 그냥 논리적인 분할만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분류 분석 그 4번째 줄 보시면 가로 안에 빈곤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형태의 여러분들 구성 요소를 먼저 나눠. 그러면 부적절한 소득, 사회적인 차별, 나전, 학력으로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서 부적절한 소득이 뭐고 사회적 차별이 뭐고 낮은 학력이 뭐다. 따라서 빈곤 문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분류 분석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선생님 보자. A라는 사람 자체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미스코리아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눈, 코, 입, 몸매, 또 마음가짐, 말하는 태도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그래서 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코는 이렇고 그렇고 저저 돼야 한다. 근데 이 여자는 코가 옆으로 45도로 휘었다든가 뭐 눈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 뭐 작다든가 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용어 자체 분류해서 분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미스코리아 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도 분류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분류 분석.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요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2번째 여러분들 계층 분석. 계층 분석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여러분들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들 이게 이제 계층 분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 자체를 정확히 발견해서 빈곤 문제에 대한 여러 개념 정의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계층 분석은 거기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와. 가능 원인, 개연적 원인, 통제 가능 원인 나왔는데 가능 원인은 모든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다 가능 원인 그러는 거예요. 뭘고 할 것다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원인. 개연적인 원인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모든 원인 가운데 그러니까 가능 원인 가운데 과학적인 연구 아니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객관화된 원인이에요. 뭐 대학 교수가 어떤 연구를 토대로 여러분들 빈곤 문제 원인 자체를 발견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한 개연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연적인 원인 가운데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자. 자, 빈곤 원인이 무엇인가? 왜 얘가 빈곤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으른 천세 게으르기 때문에. 어? 뭐 2번째 얘기할 때는 사회 구조. 2번째 뭐 양극화 문제. 우리가 양극화 문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빈곤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또 무슨 원인이 있다고 가지고 보자. 그럼 3가지 원인 자체가 다 가능 원인이야. 근데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학 교수가 연구 결과 발견한 것이 이거 2개라고 가지고 보자. 근데 2개 가운데 요거는 양극화를 얘기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각종 여러분들 형평성 정책, 재분배 정책을 토대로 해결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천생이 계류다. 이것은 해결이 돼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책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하죠. 이게 가능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통제 가능 원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원인에 관한 형태가 3가지 형태의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시네티스를 얘기할 때는 이걸 유추법이라고 해석을 해요. 뭐라 한다? 유추법. 그래서 과거의 유사한 사건, 유사한 문제 자체를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들, 이게 바로 시네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유추가 4가지가 나왔는데 그건 뭐 논점은 없습니다. 그냥 시네틱스가 무엇인가 개념만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가정 분석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현재 보자.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북핵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 사람들 자체가 이제 가정을 해야 해.
그럼 여러 사람이 얘기한 가정 자체를 종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걸 얘기해요. 이게 좀 가정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인식을 해서 여러 대립적인 가정들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적으로 종합하기 위한 방법. 그냥 모든 가정 자체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하나의 가정으로 내리는 것들. 이게 바로 가정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경계 분석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자, 말이 참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참 문제가 좀 길지, 굉장히. 그럼 거기 이제 그 경계 분석에서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문제의 범위가 바로 경계선이야. 그래서 문제의 경계선을 어디로 삼을까? 문제의 경계선을 어디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문제의 개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노인의 고통은 무엇인가? 그럼 노인의 고통을 얘기할 때는 노인의 사고라는 게 있죠. 빈고가 있고 병고, 고독고, 무이고 네 가지 고통이 있거든. 근데 노인들이 갖고 있는 고통 자체를 정의할 때 빈곤 문제 한정해서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확대해서 병고까지 볼 것인가? 아니면 고독고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범위 경계를 어디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노인 문제의 개념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이게 바로 경계 분석이야. 이해했어요? 거기 보자 여러분들. 세 번째, 이때의 경계는 크리네의 에세이에 기술된 자작농의 상황. 자작농의 상황이란 적이 개간된 땅 바깥에 있는 야생지대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영역을 넓힐 것인가, 개간된 안의 작물과 가축에 대한 보다주의를 길 것인가. 과연 바깥에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어? 그 현재 울타리 안에 있는 가축만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서 한 10m 앞까지 우리가 좀 거기까지 좀 이렇게 경계 설정해서 적에 대한 경계할 것인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선을 어디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달라지겠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논문 지도 분석은 보지 마시고 실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까지에 관한 내용들 꼭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넘겨서 정책 형성 결정에 참여자가 나왔는데, 이 참여자는 아까 여러분들 정책 의제 형성에 참여자는 같아.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하나 볼게. 쌍가루 3번에 정책 네트워크, 정책망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도 별도로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책망이 무엇인가 그럼 나온 거 보자. 정책망이란 정책을 둘러싼 정책 문제, 정책 대안, 추진제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집합체를 정책망, 정책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정책망, 정책 네트워크가 뭔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 정책망, 정책 네트워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어디를 보냐면은 하나, 둘, 6번째 줄 끝에 밑줄 좀 보자. 영국하고 여러분들 미국의 연구가 좀 틀려. 영국은 전통적으로 의원 내각제 아니야. 그래서 의회와 정당 중심의 연구 자체가 일정한 한계 봉착을 해. 그러니까 의회나 정당 말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어떤 여러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 또 다른 세력을 정책 공동체라고 했거든요. 이 정책 공동체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전문가 집단을 얘기합니다. 뭐다? 전문가 집단, 대학 교수들 무슨 모임 그런 거 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미국은 좀 틀려. 우리 앞에서 하위 정부 배워서 안 배웠어. 하위 정부 중심의 연구를 하다가 70년대에 이게 한계에 봉착을 해. 그래서 새로운 망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이슈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슈망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한 저 정책망 연구가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단에 뭐 종합적으로 정책망의 특성에 대해서 서울대 오석공 교수가 정의한 몇 가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일단 정책 문제별로 망이 형성이 돼야 돼. 북핵 문제, 실업 문제, 관심 집단자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침체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보유세를 올린다 마냐,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도 있어 없어? 있겠지. 종부세를 올릴까 말 것인가, 또 부동산 자체를 여러분들 요새 보니까 뭐 시가로 할 것인가 공시가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말이 더 많아 안 많아? 많잖아요. 그 문제별로 형성이 되고 다양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의 개인이나 조직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연계, 망이 형성되게 망이 이렇게 망이 형성된다. 어떤 문제별로 망이 형성된다 그 표현이고, 경계를 얘기할 때는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된 사람이 있고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없어?
공식과 비공식적 참여자 간의 구분이 경계 존재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주민 대표회의가 있어. 그럼 주민 대표회의는 아파트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관리법 자체에 따른다 그러면은 내규 규약에 따른다 그러면 누가 참여만 하는데 대표들만 참여를 해야 돼. 동대표들 이렇게 참여해서 회의를 해야 돼. 하죠. 그리고 가끔 주민들 자체가 참여를 원하시면은 관리사무소를 토대로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 그러면 거기서 허락하면 들어오고 허락하면 못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표들, 아파트 대표들은 공식이고 이때 여러분 주민들 자체가 만약에 들어갔다 이건 비공식이 되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도적 특성을 얘기할 때는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여러분들 규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규칙은 법규로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민습, 풍속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현재 보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 요새는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 막 떠들면 사실 욕 얻어먹죠. 기차를 타고 또 KTX 같은 경우 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KTX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침 시간대는 대부분 여러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서울서 여러분들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침잠이 부족하잖아. 왜 4시, 5시에 일어나서 그걸 타. 그럼 평상시보다 여러분 수면이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기차를 타면 다 자 앉아. 근데 꼭 한두 명 정도가 여러분들 꼭 여행 가는 애들이 타가지고 막 떠들어대. 그럼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참지 못해가지고 가서 주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찡그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 뭡니까 지나가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규칙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KTX라든가 SRT를 타게 되면은 기차를 탄 사람들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야. 그런 규칙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가변적 현상 자체를 얘기한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내부적인 요소에 의하여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 현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네트워크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왔어요? 하위 정보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하위 정보 모형 자체는 여기 잠깐 좀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잠깐 보자. 정책 결정에는 이제 공식적인 이거 배웠지? 아버지 얘기했지? 그거 생겨.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거기에 쭉 내려가서 나번 나온 거 봐. 하위 정보는 엘리트론적 특성과 다운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생님 보세요. 공식적인 참여자들은 엘리트야, 비엘리트야? 엘리트. 이익 집단은 다원주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거 보통 대통령의 관심이 큰 분야야, 적은 분야야. 적으면 대통령이 알면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 저를 짜가지고 뭐 담합해서 해먹는 거 다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대통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산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야. 어머니 아버님 자체가 감시가 소홀한 망을 타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범죄를 야기를 해야 하네. 하긴 하지. 선생님 둘째 놈이 요새 뭐 꽁지에 바람 난처럼 여러분들 뭐 들락날락거리고 뭐 저녁 때 들어와서 뭐 바로 나가고 운동도 이제 뭐 하는 것 같기도 안 하는 것도 같기도 그리고 한 달 내내 그러더라고.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둘째 녀석이 그 이상해. 이상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본 집중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지 형하고 엊그저께 이제 저 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돈 생기니까 뭐 양꼬치를 먹으러 갔대. 양꼬치 먹으러 가면 지가 사는 게 꼭 형을 꼭 꼬집어 내가지고 사는 녀석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자. 여름하고 이제 술 한잔 먹고 형이 이제 물어봤나 봐. 너 요새 무슨 일이냐니까. 우리 저놈이 뭐 하여간에 여자한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 큰 놈은 맹숭맹숭한데 둘째 놈은 운동 잘하는 애들 좋아해 싫어해 여자들. 좋아하지. 키도 183이고 여러분들 몸이 좋아. 그러니까 연애하는데 얘 나이보다 더 많은 애. 선생님 꼭지가 돌아 안 돌아?
내가 꼭지가 도는 게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평상시에 지로는 뭐냐면 여기가 나이가 많게 되면 한두 살까지 상관없다. 근데 다른 살 이상이면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꼭지가 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근데 가족끼리 비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큰아들 데리고 이제 운동할 때 이제 옷에 같이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가서 맥주 한잔 먹었거든. 먹으면서 야, 그 동생 보내니까 동생 얘기하면서 아버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오니한테면서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를 만나려고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는데 근데 걔가 그러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돈은 안 쓴대. 여자애가 돈을 쓴대. 어?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연애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그럼 여러분들 보자. 그럼 얘네 그럼 그놈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통 내가 전혀 끝나고 나서 운동할 거로 생각해야지 거기 관심을 기울여 안 기울여. 안 그러죠. 그런 분야에서 이제 그 걔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런 일을 사건을 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러면 감이 와. 얘가 나 볼 때 눈을 딱 피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100% 거야. 딱 보면 안다고. 조만간에 연놈을 잡아가지고 야단을 칠까. 선생님이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가 될까 말까. 악덕 아버지가 될까 말까 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 어쨌든 간에 근데 이놈아 그러더래. 연애로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 근데 이제 남녀 간의 관계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로 끝날지 계속 갈지 모르는 건데 하여간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 지금 얘기한 뭐가 분배 정책 그런 데서 많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분배적 정책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뭐 도로 건설하고 뭐 그런 거 뭐 대중이 관심을 기울여?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지. 애지에 공원 건설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대중이 어떻게 건설하냐고 따져? 그럼 안 따진다고 여러분들. 근데 재분배는 틀리지. 없는 다수를 위한 정책 정부에서 여러분들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분배 정책만큼은 사실상 이게 대통령의 관심이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지금 하위 정보 모형이 형성된다고 좀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정책 공동체는 아까 얘기한 제가 전문가 집단이라 그랬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의 모임 가운데 무슨 학회라는 게 있어요. 뭐 한국행정학회, 동북아시아 행정학회, 무슨 한국정치학회, 뭐 한국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이런 학회들이 있다고. 학회는 여러분들 학자, 연구원 그리고 정부 관료가 이렇게 학회 구성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럼 이들은 거기서 이제 학회를 토대로 거기서 여러분들 정부한테 정책 대안도 해야 하네. 정책 대안력 제안을 한다고 대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정부가 그들한테 공세를 의뢰하기도 해야 하네. 의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학교 연구소에 있지만 연구소에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연구 인력 있잖아. 연구위원도 있고 학교 교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의뢰받으면 거기다 여러분들 뭡니까? 안 만들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제시해 주기도 하거든. 이게 바로 정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정책 공동체는 네 번째 줄 끝에 사바티아는 이를 정책 모르파크에다 하위체제라고 표현했어요. 하위체제. 정책 하위체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책 하위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밑에 띵크탱크란 말이 뭐야?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집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띵크탱크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봤으면 됐고. 자,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슈망이 나와요. 나오죠. 자, 이슈망 자체는 그 휴 해클러가 얘기한 건데 하위 정보 모형을 비판하고 만든 것이 바로 이슈망이에요. 자, 뭐를 비판하고? 하위 정보 모형을 비판하고 만든 게 이슈망이에요. 이슈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거미줄이란 말이 나와죠. 동그라미.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가진 개인 및 조직으로 구성된 연계망을 하위 정보 모형이라는데 왜 거미줄이라는 말을 썼냐면 쉽게 끊어지는 망이야. 여러분 이슈가 발생하면 댓글 달리 안 달려요. 그 댓글에 집합체가 이슈망이야 쉽게. 그럼 여러분 쉽게 그 이슈가 없으면 이 망도 없어지고 쉽게 들락날락거리 안 거려요. 들락날락거리는데 여러분 강제력이 없어요. 뭐 기분 좀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러분들 막 밑에 막 그냥 욕 많이 주다가 그냥 들어가 안 들어가. 쌩 까고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다 이슈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슈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A번 나온 거 봐 중간에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 개방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슈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슈를 제기한 사람도 있잖아. 누가 제기하냐? 그 제기하는 사람이 틀리면 다 이슈가 내용이 바뀌겠죠,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슈가 발생돼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교환할 자원을 가진 참여자가 한정적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배분은 불균등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슈망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뭐 합시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뭐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그들 자체에서 이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촛불 집회라는 게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 촛불 집회 자체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럼 거기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들이 이제 사실 예를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금 이 권력 배분은 불균등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지식은 좀 약하다고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강질이 없다 보니까 A에 편승했다가 B로 빠진 경우도 있고 A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여러분들. 찬성으로 반대로 갔다가 반대 찬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저 김일 선생은 좀 진보적 성격이 강하니까 선생님이 진보적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제 선생님 가운데 누구야? 보수석을 띈 사람이 누구 있을까? 우리 원장님. 원생님 보수석이냐? 원생님은 그 저기 문재인 정부 되게 싫어할 거야. 박근혜 정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격을 띄워. 그러면 이제 보수 성격을 띄고 있는 원생님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그래 안 그래? 이 나쁜 놈들, 이 회색 분자 같은 놈들. 자, 자 여기 보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였다가 저기로 갔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가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접촉 빈도도 유동적이야. 유동적이란 말은 빈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정해진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계 점용 안정성 같다. 아까 가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관계 방향도 가변적이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참여달서에서는 갈등이 존재해야 하네. 이슈 들어가면 막 싸움질 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뭐 서로 좋다 나쁘다 막 싸움질. 선생님도 같은 경우 보자. 손혜원 사건 자체가 발생해서 손혜원 욕했지 않았어요? 욕했잖아. 근데 요새 손혜원 욕해 안 해. 안 하잖아. 진실이 또 바뀐 또 진실 등장이잖아. 몰라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손혜인 오빠라는 놈이 저거 도박 중독자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그 뭐가 되는 게야? 손혜원한테는 뭐가 되는 게야? 그 이혼한 여자 올케인가? 올케하고 올케 아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만들어줬다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올케가 얘기하더라고. 너무 고마운 분이 이렇게 상처받는 게 싫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 나온 게야. 그러면 손의 입장이 좀 바뀌어 안 바뀌어, 선생님 입장에서? 난 바뀌어, 나는. 선생님 바뀌어. 선생님 손의 욕 안 해. 그래서 지금 말을 좀 아껴야겠다. 얘기한다고. 그 맨스백을 제기한 게 SBS에서 제기한 거 아니야. 그 SBS에서 지금 그래서 욕도 먹잖아. 이제 그거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되겠지만은 그건 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럼 처음엔 찬성으로 가다 나중에 반대로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손해의 입장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이제 손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까는 사람들이 막 이슈가 발생이 안 해. 하죠. 여러분 그거 처음 알았어요. 지금 난 처음 들은 거야. 그럼 자주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새 손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욕 안 해. 미안해 죽겠어. 여러분 한편으로는. 손혜원님 미안합니다. 여기 보자. 근데 지금 미안한데 또 욕할지 몰라요. 이건. 왜 또 사건이 또 진실한 사건 자체가 발생하면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우리는 보도에 나온 내용 갖고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배 집단을 얘기할 때는 바로 누구냐면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촛불 지시를 토대로 외국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여러분들 그냥 수입 결정하면 끝나? 끝나는 걸 얘기해요. 한미 여러분들 저희 방위 분담 문제 갖고 많은 사람들이 방위 분담 위하야 막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냥 분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버리는 거. 1조라는 금액 갖고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9,999억 9,999만 원 909원을 부담하던 1원을 부담하면 1조 아니야. 그게 의미가 없는데 1조라는 금액이 상징적 금액인데 쉬워하는 거 같아. 쉬워하는 거. 선생님 볼 때는. 분담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한테는 분담 지금 정권 자체는 바로 뭐야 여러분들 진보적 정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뭐냐면 약간은
어디하고 이쪽에 태극기 부대하고 반대로 미국 자체에 대한 것은 약간 좀 엔티적인 성격을 띤 정권인데 정권 등장하는 한들 그 역할을 해 못해. 엔티의 어떤 이미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반미의 어떤 이미지가 안 보이잖아. 미국과 친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진보적인 성향을 보고 표를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을 많이 할까 말까? 하니까 그 표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행동을. 이게 일절한 말은 상징적인 금액에 불과한 거지. 선생님은 미군 애들 자체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내 개인적 생각이야. 자, 종전선언 딱 끝나게 되면은 미군 철수 난 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미국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발생을 하더라도 미국이 이 땅에 있는 게 싫은 거야. 왜 미국이란 놈들이 우리 인권을 유린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지 마음대로 할부하고. 그래 안 그래요? 아, 난 개인적인 그러는 거야. 뭐 미국이 뭐 친미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정권 자체 수립에 뭐 지원도 없고 우리 우방이고 다 떨어가지고 왜 남의 땅 남의 나라에 왜 니들 군대가 와 있냐 이게야.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 주한미군 철수하면 분명히 전쟁이 약이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근데 나는 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싫은 거예요. 구한말을 생각해봐. 구한말 봐. 이 땅에 여러분들 일본군이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죠 여러분들. 미국 들어가 있고 러시아 들어가 있고 그 땅에 주권이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지. 한일합방 되기 전까지 주권이 없는 나라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땅에 뭐가? 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군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여러분들 소련군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이북에 소련군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새끼들이 뭐 독재 뭐 저저 하더라도 그건 하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의식을 갖고 의식적인 좀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을 여러분들 사랑하든 말든 걸 떠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건 좀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하고 1조 정도 여러분들 그 광위 분담 자체를 그냥 국방비에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자주국방 말대로 여러분들 현대식 무기로 우리가 무장하면은 주변 국가들한테 충분한 여러분들 대항력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소련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적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은 북한 자체를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단어를 뺐어 안 뺐어? 뺐잖아. 주적 뺀 거 갖고 또 시비가 굉장히 많아 지금.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친미주의 성격 강한 사람들은 지금 그거 참 문재인 정부 이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군인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겠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그동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주적이 누구야? 60년, 70년 됐네. 50년 한국도 나 60년, 70년 가졌잖아. 주적이 누구야? 북한이야. 북한 괴뢰 집단이었잖아. 근데 주적이 갑자기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정체성 자체가 좀 밖에 안 바뀌는 거이지. 그런 거 있었지,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아마 현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을 많이 할 건데 우리는 좀 그 무조건 일방적으로 비판도 하지 무조건 수용도 하지 말고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주적을 빼냐 어떻게 하냐 문제. 미군 철수 문제, 방위 분담 문제. 그럼 우리가 이제 심사숙고를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권이 있나 없나 따져보고. 그리고 과연 철수했을 때 극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 얘기했듯이 한반도에 불바다가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근데 북한들이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연평도 뭐 여러분들 그 사격 사건 해가지고 침투 사건 그런 것들은 북한이 자행한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김정은 이 정권 자체를 100% 신뢰를 못해요 선생님도. 그 걔네들이 배후에 뭐 할지 모르는 걸 아냐.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북한을 이렇게 감싸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 평화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군이 좀 철수됐으면 좋겠어. 이 땅 갖고 미군 놈들이 왜 트럼프가 얘기하고 뭐 이상한 새끼가 와가지고 뭐 무슨 뭐 비오는 비건인지 뭔지 와가지고 판문점 들락을 갖고 그리고 난 그게 싫은 거예요. 대통령 청와대 와서 건방 돌고 있고 그것도 화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현재 뭐 열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안중근 문사라든가 저는 총 들고 그렇게 못한다고 선생님은.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그런 거고 또 뭐 얘기 다 말하냐? 그래서 이제 아까 F A, B, C, D, E 그거 좀 가지고 가시고 F에서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한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일방적인 결정하면 여러분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 없어? 승자 패자가 있다. 이것을 제로섬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승자 패자는 경쟁을 한 게 안 하는 게야. 경쟁적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이슈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슈가 뭐야? 이슈는 쟁점이야. 쟁점망이야. 쟁점은 서로 싸움질이 안 해. 서로 싸움질에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게 이제 경쟁적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동적인 일석이만 특정한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 뭐 그 정도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면 됐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 보자. 하다가 논점 없고 페이지 187. 자, 이번에 5번에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이 나와.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뭐 시험제 나오면 여러분들 90% 다 맞을 거예요. 그 상식에 따라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 읽어보면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결정의 태도, 가치관 차이, 권익인 사고 방식, 이해 부정, 미래의 측근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8번에 거기 집단 사고란 말이 나와. 집단적 사고란 말은 만장일치 현상을 얘기하는 게 뭐다? 만장일치 현상. 만장일치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는 그 집단적 사고의 현상이라고 그러죠. 백악관에서 당시 미국 제가 쿠바 피그만 침공 사건 얘기했잖아. 그 침공 사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반대 없이 100% 찬성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이 결정이야말로 무결점적 결정이다. 왜? 완벽한 결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들 피그만 여러분들 침투했는데 이 침투 자체가 완벽하게 실패를 해야 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 집단적 사고의 한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정구조 결정 환경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결정 구조는 1번 하나 별표. 자, 1번에 지나친 뭐가 나와? 집권적 구조. 이 집권적 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바꾸면 틀려 안 틀려? 틀리겠죠. 집권을 분권으로 바꾸면 틀리겠지. 자, 그런데 쌍가로 5번, 쌍가로 3번 나온 거 봐. 결정 환경이 나왔는데 1번 보자. 해결할 문제나 목표의 다기성이란 말이 나와. 해결할 문제나 목표가 너무 많아.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약을 해야 하네. 제약하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별표. 여론동의 투입 기능의 약화란 말이 나와. 여러분 출제위원이야. 그럼 뭐로 바꿀까? 그렇죠. 산출 기능의 약화. 그럼 틀리지. 산출은 정책 집행과 관련되는 거지 결정하는 관계가 없어요. 결정 내부의 전환 과정 아니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투입을 산출로 바꾸면 틀려. 그 다음에 3번에 매몰 비용이란 말이 나와. 매몰 비용의 의미를 가져가야 돼. 뭐로 나왔어요? 이미 투입된 노력이나 경비를 매몰 비용 그러는데 인간들은 매몰 비용에 집착을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합리적 결정을 좀 어렵게 한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넘겨서 절을 바꾸겠습니다. 다른 건 쉬우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4절의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별표가 굉장히 많죠. 2개, 3개, 2개, 3개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쓰레기통이 가장 많이 나와서 별표 3개고 점중 모형도 많이 3개고 다른 건 2개 있는데 사실 전체가 다 3개예요. 전체가 다 3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제 민출 우선순위 여러분들 100개 뽑으면은 한 20순위 안쪽에 들어가는 게야. 그러니까 다 A급으로 봐야 돼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거의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은 여러분 여기 보자. 사람의 성격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정책 결정하는 것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없어? 그게 분류해서 만든 게 이론 모형이에요. 자, 현실 보자. 너 혈액형 뭐예요, 우리 지인이? 그럼 O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온 성격이 좀 나오죠. 그럼 야, 우리 저기 제인이가 O형이기 때문에 O형 성격이 이러하니까 제인이하고 만날 때 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이걸 조심해야지. 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이번에 그 대통령 자체가 5가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양반한다 보니까 점정명이 들어가요. 점정명 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실무 관료가 또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이걸 배우는 거야. 니들 봐봐. 들어가면 여러분들 관아팀은 팀장이나 과장이 있어. 합리모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자 독재자야. 그럼 이 사람들이 결정 양식을 얘는 분명히 합리모형이야. 얘는 성격이 그래. 그 얘를 한다는 내가 이렇게 보여야지. 그럼 합리모형인 사람한테는 좀 어떻게 보이는 게 좋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니? 그 사람들 완벽한 걸 좋아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해달아야 돼. 선생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덜렁덜렁거리거든. 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겪어본 연구 교수님 가운데 김 박사가 제일 좋다고 막 그러. 나는 그럼 행정학을 여러분들 여기 보자. 행정학을 현실에서 사용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야 지금 여러분들. 그걸 배우는 게야. 그걸 이용하는 거지. 하하하하 하면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차분한 성격, 꼼꼼한 성격으로 좀 학교에서는 좀 안 그렇거든요. 선생님 봐봐. 많이 저기 좀 보면 일로 볼 때 성격이 좀 이상하잖아. 변태 같고. 그죠? 내가 이 합리 모형같이 변태 같거든. 아니 합리 모형도 아니야. 나는 여기도 안 들어가. 나는 변태 모형이야. 성격이. 그러니까 이거 사람 성격.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이제 그렇게 좀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이 모형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산출과 과정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산출만 보면 돼. 산출지향을 대표하는 것들 합리 모형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냐? 최종 모형까지 하나하나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선생님 성격 타입이 이래. 이러니까 아저씨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성격이 좀 불같고 누구 오는 거 싫어하고 대하기 싫은 거니까 가서 질문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안 내려.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배우는 거래도. 여러분들 질문 가장 많이 하는 선생님은 누구야? 많이 가서 하는 거. 국어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 많이 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거 같아. 저 국어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 안 할 것 같아. 왜? 왜 국어 선생님 저는 질문 안 해? 다 알게끔 강의해 주셔? 질문할 게 별로 없어? 강의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한다는 이유는 강의를 잘해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영어 선생님하고 국사 선생님은 질문 잘 안 하지. 질문해 가서. 그럼 우리가 강의 가장 잘하는 선생님은 국사 선생님. 행정법 선생님은 질문 가서 해? 행정법 듣는. 그럼 강의 못하는 거고. 여기 보자. 사회 질문 많이 해요? 안 해. 그럼 강의 잘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강의 잘하는 분 두 분. 사회하고 한국사. 강의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가장 못하는 사람 국어 김철민이. 여러분이 가장 질문 많이 하니까. 자, 꼭 얘기해라. 내가 그러겠다고. 자, 합리 모형부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합리 모형은 인간을 완전자로 해석한 모형이요. 어떤 모양? 완전자. 거기 의의 두 번째 줄 끝에 전지전능한 존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대안을 최적화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그러는 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 합리 모형은 워낙은 그 첫 번째 줄 끝에 고전파 경제학이라는 말 나와 안 나와? 고전파 경제학자, 수학자라고 하잖아. 이들이 제시한 모형 자체를 행정학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굳이 한 얘기는 뭐냐? 그럼 여기 보자. 수학에서 공식이란 말은 불변의 진리 아니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완벽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100% 합리 모형이야. 다시 얘기할 때 수학적 공식을 썼다. 그럼 바로 뭐다? 무조건 합리 모형이야. 또. 여러분 여기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에 근거하여 대안 선택하는 것을 연역이라 그래, 귀납이라 그래. 인간은 죽는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불변의 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 거기에 근거하여 말자, 영자, 숙자 죽는다고 할 때는 연역이라 그래, 귀납이라 그래. 연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합리은 연역법이야. 다시 말해서 선생님 보자. 수학적 공식을 쓰면 무조건 무슨 법이다? 연역법. 그 연역적 접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특징을 보세요. 1번. 자, 결정자를 전지전능한 존재, 완전자로 가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두 번째. 또 인간은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총체적으로 인지합니다. 자, 여기에 근거하여 목표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네. 하죠. 이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의 최적화를 추구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뭐 한다? 목표의 최적화 추구. 이번에 목표의 최적화 추구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또 인간은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 자료 빠짐없이 수집을 해야 하네. 그래서 3번에 총체적 정보 자료의 수집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또 인간은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대안을 빠짐없이 탐색하고 작성하고 결과를 비교분석 검토를 해야 하네. 하죠. 근데 이제 비교분석 검토할 때 거기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계량적 분석기 우리 아까 배워서 안 배워서 비시 분석, 이시 분석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쓰는 거야. 그럼 수학적 공식을 쓰는 거니까 무슨 모양에도 연역적 접근이죠, 여러분들. 이걸 통하여 최적의 대안 선택한다. 한다. 완벽한 대안을 수단에 최적화라 그런 거고, 얘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이나 효과를 가져오는 대안 선택했으면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게라는 게 하는 거지. 이게 이런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라고도 얘기해. 자, 여러분들 어디 잠깐 보냐면은 자, 말론급의 그 잠깐 좀 보고 가자. 페이지 앞에 나오는데 바로 186. 자, 186페이지에 그 상황에 폴 다이어 측의 분류가 나오고 있을 게야. 186페이지 4번에 합리성의 분류에서 5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경제적 합리성 나온 거 봐. 이는 비용에 비하여 효과 큰 대안을 선택하는 걸 이렇게 나서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한다고 보는 거예요. 앞페이지 185페이지. 자, 합리성이란 일반적으로 합리, 이치에 합당한 성격을 뭐라 그래? 합리성이란 말을 써놔. 그럼 이 합리성은 여러분들 앞에 관여가 뭐가 분야에 따라서 여기 보자. 경제학에서 합리성하고 정치학의 합리성은 같아 틀려. 경제학은 무조건 비용 편익,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편익을 가져오는 게 경제학에서 합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경제적 합리성의 말을 쓰는 거고, 정치학의 합리성은 뭐야? 정치학에서 이치는 뭐야?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만나서 싸움도 하고 대화하면서 잠깐만 조정을 해야 다녀야 돼. 대화 타협 잘하는 게 바로 뭐다? 정치인 합리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법적인 합리성은 뭐야?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게야. 법을 지키는 게 합리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을 쭉 적어놓은 그러니까 용어는 항상 용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지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져. 천천히 보자. 다원주의 사회하고 전체주의 사회인데 그럼 정치를 잘하는 것은 다원주의야 전체주의야? 어느 게 서로 만나서 조정 타협하고 대화도 많이 해. 다원주의 사회가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 전체주의는 독재하는 거 아니야. 독재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잘해? 박승희 정치 잘해? 아니죠 여러분들. 전두환 정치 잘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경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 189페이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합리모형 제목 옆에 보자. 모든 걸 빠짐없이 총체적으로서 총체주의란 말이 나오죠. 자, 규범 모형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규범 모형은 그 위에 맨 위에 박스 나온 거 봐. 박스 기술 실증 그 밑에 뭐가 나? 처방 규범. 그 앞에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이며. 자, 먼저 보자. 합리 모형에서는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이며 완벽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네. 했잖아.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 수단하냐? 완벽한 수단을 제시해야 하네. 하죠. 그걸 우리가 규범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처방 모형 그러고 이걸 여러분 처방적 실천적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합리 모형은 규범 모형에 들어가 안 들어가? 처방 모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실천 모형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로 아래 규범 모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천 모형은 싫어해요. 실천 모형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합리 모형은 현실성이 있어 없어? 합리 모형인데 실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선생님 표현을 나는 싫어하지만 학자들이 실천적 모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자. 완벽한 분석 능력의 소유자, 완벽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완벽한 카리스마적인 존재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실천을 해야 하네. 밀어붙이게 하잖아. 꽉하게 밀어붙이잖아. 그래서 합리 모형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모형, 그때 연역적 접근, 계량 모형,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모형, 근방법은 있다 얘기할게. 인간은 완전자로 낙관해서 안 했어요. 그 낙관모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합리무형은 완벽한 목표를 설정한다. OX. 그걸 우리는 목표에 최적화를 추구한다 그러거든. 적지 마세요. 자, 들으세요. 그럼 이때 설정된 목표는 완전자가 설정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흠결이 있어 없어? 그럼 목표가 고정될까 변동될까? 고정되겠죠. 변할 수 없겠죠. 왜? 완벽한 목표니까.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쌍가루 2번의 전제 조건에 맨 앞에 전체 사회적 가중치가 정해져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표, 그 다음 뭐 순서가 정확히 정해져 있겠지. 목표가 명확히 제시란 말이 나와 안 나와? 거기다 화살표 놓고 고정된 목표라고 적어라. 그리고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서 분석한다. 그것을 목표 수단 분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자, 그럼 쭉 내려가서 이제 비판 나온 거 봐. 자, 일단은 인간은 완전자야,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1번에 인간은 보통 적당한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대안 선택을 하는데 이걸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목표는 환경에 의하여 변동되기도 해야 하네. 하죠. 근데 아까 이건 목표가 고정되어 있다 그랬잖아. 아까 적어놨잖아. 그러면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게야, 고려하지 않은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의 폐쇄 이론이고. 3번은 인간은 완전자야, 불완전한 존재야. 그 4번으로 그런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자. 또 모든 대안을 총체로 비교 분석 검토할 때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또 지금 얘기하는 합리무형은 완벽한 정보나 자료가 수집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인간이 이용하시는 정보 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인기야 제약이 있고. 이거는 완전자가 아니라 매몰병에 질질 끌려가는 거리가. 완벽한 분별 능력을 갖고 있는 이성의 소유자가 아니잖아. 우리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연애하다 보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헤어지자면 헤어져야 돼, 안 해줘야 돼? 늘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가지고 우리의 만남은 그다음 아름다운 만남으로 생각하고 결혼 후에 나중에 한번 바람 피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각자 어? 우쩍 하는 얘기다 선생님이. 너는 너가 길 가자 그거 아니야. 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 쪽에서는 여러분들 집착을 해야 안 해? 집착 안 해? 좋아 하고 그래? 집착을 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 가서 며칠 밤 잠을 못 나오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야 안 해? 전화하고 술 처먹고 전화하고 후회하고 술 처먹고 전화하고 후회하고 술 처먹고 전화하고 후회 안 해?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 10번은 반복해.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체념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 10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왜 할까? 꼭 술만 처먹으면 잖아 이것도. 왜 반복을 할까, 10번씩? 내가 그동안 얘한테 옷 사주고 밥 사준 게 얼만데 하고 매물벽에 집착을 해야 하네. 솔직히 그게 아까운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은 실제로 매몰벽에 집착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8번에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거기 부분의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를 다 보잖아. 그걸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질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두 번째 만종명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근데 지금 앉아서 이렇게 수업하니까 춥긴 춥네. 서서 들어봐. 그거 안 추워. 자, 약간 춥긴 춥네. 더운 바람 나와 이제 거기? 이게 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에어컨이라. 이게 이제 이게 온풍기가 얘가 인공지능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지가 알아서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래서 온도를 낮추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 좀 양해 좀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으로 네? 네? 금요일이 더 추워요. 금요일만. 왜냐하면 다른 날은 수업 시간에 애들 꽉 차잖아. 어? 그래서 사람이 온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행정 시간에 애들이 없잖아. 이렇게. 내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꾸만 이런 수가 줄었으면 좋겠어.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보면 나중에 특강도 안 하고 나는 그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인원수가 어정쩡하면 특강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아예 한 서너 명만 있으면 좋겠어. 자, 여기 보자. 그렇게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이제 행사 안 하는데 큰 거 다친다. 이제 시험 과목 변경 되는 거 바랍니다. 당장 내년부터 바꾸자고 얘기해서. 진짜 여러분들. 당장 내년부터 바꾸자고 지금 계속 얘기해.
기분 좋아. 자, 여기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 인간은 사악한 존재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 이제 만족모형은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을 뭐라 그런다? 만족모형 그러는 거.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한다. 만족모형이에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사이먼이 나왔고 마치가 나왔잖아. 다 특징 1번 나온 거 보자. 인간은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해 밑줄 무슨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 제한된 합리성이란 말은 인간의 합리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제한된 합리성을 마지널 이런 말을 썼는데 마지널 레이셔널리티 이걸 그래서 제약된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제약된 합리성에도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따라서 순서에 근거해 만족이는 대안 선택. 여기 보자. 선생 보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서원을 보거나 뭐 지금 선물란 아니지만은 학원을 선택할 때 맞아. 학원을 선택할 때 적당한 만족감에 있고 학원 선택해야 하네. 합니다. 일단 여러분 가가지고 학원 자체 분위기를 먼저 봐봐. 공부할 분위기가 어떤가. 그 상담을 들어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학원 자체가 학교일이 어떤가. 그다음 세 번째, 이 학원의 비용이 얼마인가 따져 안 따져? 따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요 주변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애도 있으면 이 학원 다녔다 그러면 좀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죠. 한 서너 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거 자체를 해가지고 좀 만족할 만 안 하면은 한 70점, 80점 정도 아이 다녀야지.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여기 원장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좋으신 분이라 등록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런 걸 몇 가지를 정해놓고 등록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여기 적당한 만족감에 관한 대안 선택이 만족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에 인간은 지금 얘기한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 최적의 대안 선택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결정자를 만족시켜주는 정도의 대안 선택한다고 파악하는 거 만족모형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경제인하고 행정인 나왔잖아. 경제인은 합리모형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 적당한 만족감은 행정인이야. 기억, 니을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쭉 부담 없이 읽어보세요. 속으로. 알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올라가서 만족모형 가로 안 나온 거 보자. 모든 걸 비교문서 검토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시학원을 다 검토한 건 아니잖아. 몇 개만 선정해서 몇 개만 비교한 게 한 개야. 그래서 부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관 모형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적당한 만족감에 대한 선택은 어떤 경험을 토대로 기초한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직접 경험한 결과 요 학원 세 공부 가운데 요거는 좀 이게 좀 만족스러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게 실증 모형. 다른 말로 경험 모형 그럽니다. 실증 경험 모형. 여러분 경험에 근거한 대안 선택을 연역이라 그래, 귀납이라 그래. 귀납적 증거로는 게야. 귀납은 그냥 경험이 개개의 사실에서부터 보편적인 질서가 가는 거 아니야. 여기 보자. 여러분 주변에 자자가 들은 영자, 숙자, 말자. 그러니까 오늘은 영자가 죽었고 내일은 말자가 죽을 것 같고 말 이상하다. 10일 전에는 영자가 죽었고 5일 전에는 그러니까 교단 교육 보니까 자자가 들어간 유전은 죽어 안 죽어. 말 이상하다. 이게 귀납적 접근이에요. 경험을 토대로 대안 선택하는 것들 귀납적 접근. 자, 오른쪽에 비판 나온 거 보자. 자,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의 혁신이야. 당연히 보수죠. 3번 나온 거 봐. 정치행정체제의 특징을 고려. 그러니까 정치행정체제가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전체주의냐, 뭐 아니면 자유주의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 없이 그냥 공무원의 행정결정과 소비자가 아까 학원 선택하는 것도 구매하는 거 아니야. 이 구매 결정을 너무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네 번째, 세신적 창조적 대안 발굴 탐색 포기할 기현성이 커한 거. 그죠. 4번은 그 편이에요.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다 보니까 그 편이고. 여러분 정부에서 제작을 정할 때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토대로 결정돼야 안 해. 대화 타입을 토대로 결정하는데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만에 근거한 대안 선택만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5번은 사실 만족 모형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한미모형도 비판을 받아 안 받아. 한미모형도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양자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한 개인은 완벽한 존재로서 결정하는 거고 한 사람은 적당한 만족감에 관한 대한 선택이고 둘 다 개인적 결정이지 뭐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족하의 기준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만족하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점정 모형은 좀 쉬었다가 또 내용 좀 정리하자. 좀 쉬었다 하자.